2022년 1월 24일 월요일 마밤 저점일지도 뜬! 요 얘기 좀 이따 하고 좋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대답 좀 해주고 가려고. 먼저 찬! 지금 현금이 있다고요? 비중 관리하는 법 좀 알려줘요 라고 달아줬는데 운 좋게 하락이 눈에 보여서 그냥 그에 맞는 전략을 한번 짜보게 된 거지. 어떻게 봤냐고 한다면 하락의 시그널은 MACD, RSI 그리고 스토캐스틱 요 보조지표들 다이버전스로 보였거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줄게. 쭉 줄여서 보면 지금 TQQQ에서 한번 봐볼 거고, 일단은 스토캐스틱 요거 깔아놓은 걸로 먼저 보여줄 건데,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장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W를 그려가고 있는 상태였거든.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다음 고점이 어디까지 올까? 요거를 예상해보는 단계였어.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요 장기 스토캐스틱의 흐름을 알려면 이제 선제로 보여주는 게 중기, 그 다음 중기보다 더 빨리 보여주는 게 단기 스토캐스틱이란 말이지. 그래서 움직이는 걸 봤더니 먼저 단기에서부터 낮춰가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단기 얘가 꺾어지기 시작하는데? 라고 보였던 게 12월 29일쯤이었고, 요때가 이제 그 다음날 또 중기 스토캐스틱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게 이제 12월 31일에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장기가 고점 내려왔다 싶었던 게 1월 4일에 이제 확인이 됐어. 그래서 요거를 쭉 보고 있다가 1월 4일쯤에 얘기를 했지. 하락 지금 분위기 좋은데 내가 찬물 끼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 라고 1월 4일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 요게 스토캐스틱들에서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였었고, 그리고 MACD 상에서도 이렇게 고점 낮춰가는 모습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RSI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이렇게 고점 낮춰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는 하락이 올 건가 보다, 보조지표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에 맞는 이제 전략을 짰던 거지. 그래서 먼저 다시 차트 크게 보면 여기서 어떻게 짜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2022년에는 조금 진폭을 늘려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즌 1, 2로 피보나치를 그려서 나누기 시작했어. 시즌 1은 이렇게 나눴었던 거고, 그 다음 시즌 2는 아래 똑같은 네모 잡아서 이렇게 해서 봤던 거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시즌 1에서는 추세하고 지지선 매매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고 싶었던 건 채널 하단이면서 박스 하단 요 정도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포지션 잡을 수 있도록 사가야지 하면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장에도 여기 하단에서 박스 하단에서 마지막 70% 전부 운용을 하면서 시즌 1은 이제 마감이군 이렇게 봤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자산의 30%는 이제 시즌 2에서 이번에는 보조지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은 30% 현금을 그래서 시즌 2를 대비하면서 들고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대답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지. 따단 보면은 별빛 속에 님이 얘기한 거는, 근데 시즌 2에서는 비중 30% 운용한다고 했는데 시즌 1이랑은 아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나요? 아니면 30%로 물을 탄다는 얘기인가요? 마이너스에서 물을 타면 비중이 커져서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물 타도 티도 안 나고 운용하는 방식이 궁금하네요. 제가 질문이 많죠? 라고 달아줬는데, 계좌를 새로 파서 운용을 하는 거는 사실 볼 때마다 약간 심적인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계좌를 보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야지 고통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많이 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 계좌로 물을 타. 그래서 물을 타도 사실 마이너스대로 내려가면서 비중 커지면서는 물 타도 티 안 나는 거는 인정. 그렇긴 한데, 그런 만큼 또 물려있는 시간 동안 많은 걸 생각하면서 괴로우면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물릴 수 있었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 그래서
시즌 1이랑 똑같은 계좌 안에서 그냥 30%로 물을 탄다는 이야기였어. 그리고 또 하나 짐을 또 줬어. 그런데 분할 매수에도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보조지표에서 바닥 사인이 나올 때, 뭐 쌍바닥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짐을 또 해줬는데 그래서 시즌2에서는 보조지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단 통틀어서 딱 말을 하자면 어디가 바닥인지 나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매매법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매매를 섞어서 분할 매수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추세 매매, 뭐 지지선 매매랑 그리고 보조지표 매매 이제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가는 거고, 시즌 1에서는 그래서 추세 하단이나 반등 포인트들 요거를 이제 먼저 스마일로 똥똥 찍어놓고 분할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보조지표 바닥 사인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갔었는데 연말에는 분명히 보조지표 상에서는 바닥이었는데 주가가 상당히 높았거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안 살래 해가지고 그 이후로 또 수정을 했던 게 이번엔 추세로 가야지 이래서 시즌 1에서는 추세를 갔던 거야. 그래서 이 추세 하단 매매의 장점은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요게 너무너무 장점인데, 다만 단점은 추세 하단까지는 잘 안 와. 잘 안 오기 때문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놔놓고 이제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추세 하단이 깨져버리면은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물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일 거고, 보조지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의 장점은 이제 하락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등, 이제 바닥 만들었다 하면서 반등의 시작점에서 살 수 있게 해줘서 물리는 기간을 짧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단점은 약간 한 템포 느리게 가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사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한 최대 3번 정도는 속이더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때는 그래서 추세 하단 매매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고, 또 어떤 때는 보조지표 바닥을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법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지표 매매를 할 것인가, 나는 둘 다 산다 해가지고 둘 다 감안을 해가면서 이제 분할 매수 해가고 있어.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다가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보면은 그때가 지금인 거지. 지금 이제 추세를 다 깨고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이럴 때는 보조지표 바닥 사인 보고 나머지 물량 더 들어가야지 하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앞서 말했듯이 보조지표 바닥 사인은 최대 3번까지는 속이니까 한 3번 정도는 분할 매수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 하는 작전이지. 이런 식이라서 내 계좌는 웬만하면 어지간한 폭락이 있지 않고서는 프리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없어. 올인이 될 수가 없지. 그런 작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 보노보노. 지수는 하락장이었는데 실제 주가는 상승하다가 폭락으로 장 마무리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틀 동안 그러는데 미국장 힘드네. 잠이 와서 끝까지 못 봄. 이라고 해줬는데, 사실 이런 무빙을 보여준다라는 거, 주가가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파는 세력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고, 약간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모습이지. 요새 자꾸 이러지. 그래서 보통 장 초반은 개인들의 영역이고 장 후반은 이제 기관, 큰 손들의 영역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장 후반에 큰 손들이 터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패턴이 언제 끝나느냐, 장 초반에 오르고 장 후반에 떨어지는 이 패턴이 끝나는 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그 지점에 매수하는 거. 장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 싶어. 그리고 또한 장중에 살짝 올려줄 때, 반등할 때는 사지 않겠다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 보노보노 똑똑하네, 천재네. 놓치고 있던 걸 얘기를 해줬어. 보노보노께서 장중 반등에는 사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봐볼까? 저점일지도 하는 얘기 있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어서 얘기해봐.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줄게. 쭉 길어지면. 먼저 오늘 지금 TQQQ MDD 어딘지 표시 한번 해볼게. TQQQ MDD 지금 요쯤에 와 있거든? 오늘자에 표시해놨어. 근데 지금의 상태가 2015년도에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 알아? 지금 테이퍼링 기간이지. 테이퍼링 시작을 했지. 그리고 중국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기억나? K웹
이제 중국 테크 기업들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65% 가까이 떨어졌거든. 이렇게 잘 보여주겠다. 이 정도 65%가량 떨어졌고 2015년도에 똑같이 테이퍼링 인상이 되고 중국 버블이 붕괴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무빙은 42% 정도? 요 정도 하락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버블이 붕괴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하락폭이 커. 그러면은 충분히 2015년도 저 때랑 지금이랑 중국은 좀 무빙이 비슷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럼 다시 TQQQ로 돌아와서 2015년도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중국 버블이 붕괴됐던 적이 이때가 있어. 요때가 있는데 요때 MDD 상에서 보면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많이 내려와서 여기를 반등 포인트 잡고 움직였네? 라고 보이지? 따단! 그래서 요걸 근거로 만약에 2015년대에 무빙이 재현이 된다고 라고 하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다. 저점이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다만 이후에 한 번 더 하락이 있긴 했거든. 그래서 요 아래 여기 MDD로 한 거의 44.5% 정도? 요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사실 이 정도 하락폭이 또 반등 이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근거도 있어. 만약에 이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TQQQ는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고 MDD에서 봤을 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프리장가 55.89달러 돼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 매물대가 여기 딱 보이거든.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아? 고점 따다닥 물려가지고 여기 그래서 요쯤까지 왔기 때문에 TQQQ 이래저래 바닥일 수도 있겠다 저점이겠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 도아 너 오늘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금요일에 이제 자산 70% 시즌 바닥이다 해가지고 시즌 뚫고 내려왔다 해가지고 패턴상도 여기가 바닥이군 해가지고 샀잖아. 그리고 지금 시즌2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계획을 잡은 게 이제 남은 30%는 보조지표로 매매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MDD라든지 추세들을 근거로 해서 더 추가 매수하진 않을 거고 작전대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볼 거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 TQQQ 작전상은 어떤데? 라고 한번 봐볼게. TQQQ 일단은 볼륨상도 하락하는 힘 더 커지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거 있고 스퀴즈 모멘텀에서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지금 장기 스토캐스틱 보면 여기서도 침체권까지 내려와 있고 아직 기울기는 바닥 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중기 스토캐스틱에서도 침체권 깊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도 바닥 만드는 무빙 없이 그냥 아래로 아직 기울기 꽂고 있거든. 그리고 KNEJ는 약간 둥글리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한데 얘도 특별하게 확 바닥을 만들고 있진 않고 있어. 그러면 바닥 만드는 사인 없으니까 나는 아직 매수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군다나 마저 보면 MACD 같은 경우에서도 오실레이터 늘려가면서 더 이제 하락폭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히스토그램 상에서도 하락하는 힘이 더 세지고 있고 RSI 역시 침체권 내려오면서 바닥 만드는 무빙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보조지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매매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더 매매하지는 않을 거야. 이제 쌍바닥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바닥을 만들면서 저점 올려가는 그런 사인들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올라갈 겁니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매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TQQQ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을 거고 다른 차트들도 더 막 이렇게 예전처럼 시즌 1처럼 막 보지는 않을 거야. 이제 일단은 큰 메인 종목들이 보조지표들 어떻게 번해가는지에 따라서 방향 맞춰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볼 거거든. 그럼 TQQQ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U-는 어떻게 보여지냐라고 보면 U 같은 경우에 MDD 지금 땅 찍어봤을 때 땅 여기거든. 그러면 2015년도로 돌아가서 그때랑은 비교해서 어떨까라고 보면 2015년도 쭉쭉쭉 요때다. 요때인 거고 지금 요 TQQQ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었는데 U-는 아직 하락폭이 남아있지. 이럴 걸 봤을 때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지금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리고 U-는 잘 버티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TQQQ는 지금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버티면서 아직 이때 2015년도만큼 떨어지진 않았던 거고 사실 보조지표들도 분위기 비슷하거든. 그래서 U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추가 매매할 만한 저런 사인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하면서 보지는 않을 거야. 그런 거고, 나머지도 뭐, 그러면은 기술주들은 그렇다 치고 유다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 TQQQ랑 U 프로 봤듯이 TQQQ보다 U 프로가 더 잘 버티고 그리고 U 프로보다 유다나 파스가 더 잘 버티고 있다 이 정도의 무빙인 거지 완전 방향을 달리해서 따라가고 있진 않거든. 그래서 일단은 메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그 걔네가 이제 보조지표 만들어내고 반등하고 이런 걸 움직이는 걸 같이 보면서 다른 차트들도 같이 볼 거라서 오늘은 요 정도만 볼 거야. 그래서 2015년도 무빙이 다시 이제 재현이 된다라고 봤을 때 MDD나 이런 무빙 지금 상황 조건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면 오늘이 저점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점일 수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영상 초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답변 한번 해봤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 이제 보조지표 보면서 바닥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또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아서 분할 매수 해갈 예정인 거야.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